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투더골드문 진행의 황희서입니다. 비트코인이 연속 이틀 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에 따라 일자리 수가 감소했다는 결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미국 연준이 공격적 긴축 정책을 다소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이더리움과 리플, 카르다노, 솔라나 등 시총 상위 주요 코인들도 2에서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 보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코인을 지켜주시는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코인보디가드,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어제 나스닥이 어제 오전부터 계속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3% 이상 상승이 나왔고 우리 비트코인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년물 국채금리가 4%, 3%로 떨어졌고 달러 역시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지면서 우리 자산시장에 조금은 좀 훈풍이 불지 않았나 좀 싶지만 아직 여러분들 갈 길이 아주 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치에 여러분들 이제 안심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한 파동 더 언젠가는 떨어진다라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만 한 번 더 떨어지는 파동 보일 수 있으니까요. 저희 투더 골드문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미녀 전문가님이시죠?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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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횡보를 견뎌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지루해요. 라는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지금 이틀 정도죠. 이틀 동안 연속 이제 일봉 마감이 양봉으로 좀 보여주면서 이제 찐반인가요? 또 많이 매수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 던져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오르는 장에는 또 포모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보고 왜 내가 산 코인만 안 올라가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은 어떤 것을 또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수보다 매도가 항상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매도 타점은 또 언제가 돼야 하는지 같이 좀 지켜보시고 봐야 할 지표, 연설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나스닥 정말 많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전에 사실 이제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아시다시피 그전엔 그냥 사기만 해도 올랐던 그런 장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거품이 좀 빠지면서 봐야 할 지표가 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너무 투자하기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정말 찐 정보고 어떤 것이 정말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인지 이번 1시간 동안 잘 배워가시면 투자하실 때, 매매하실 때 정말 좋은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초아님께서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매도 타점이 언제인지 저희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인수계약 파기에 따르는 법정 싸움을 피하고 자신이 제안했던 $54 20센트에 트위터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를 다시 인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머스크가 선호해온 도지코인이 이 가격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도지코인이 트위터와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둘의 연관성은 이 머스크라는 한 인물의 때문에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이슈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초아님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지는 브랜드 파워가 엄청납니다. 제가 도지코인을 좀 좋아합니다. 그게 사실 코인 자체에 그런 기술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코인은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기로 약속을 하면 그것 자체가 가격이 좀 상승하는 이미지를 좀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기에 같이 보셔야 하는 게 테슬라의 주가인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전에 테슬라가 사실 크게 진짜 실적이 없을 때도 이제 급한
큰 상승을 보였던 적도 많았어요. 그런 이유가 사실 일론 머스크가 가지는 그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인식 속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뭔가 괴짜지만 뭔가 해낸다라는 인식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인식 속에서 좀 그런 모습들 보이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회사, 특히 테슬라의 주가를 지키기 위해선 어떤 일이든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8월 초쯤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을 분명히 매도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시장의 장이 맞물려서 하락이 한파 더 올 거니까 그 전에 좀 매도를 전량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기준도 지금 테슬라의 주가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후에도 보시면 일론 머스크는 이제 구조조정도 가장 빨리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트위터도 인수한다고 했다가 또 말을 바꾸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주가를 꼭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AI 데이 때 보여줬지만 사실 생각보다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사실 좀 떨어지고, 또 3분기 어닝 포인트가 실적 포인트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장중에 거의 9% 가깝게 하락을 했고, 그 전에도 5%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지금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느냐, 이렇게 꺼내 보시면 결국엔 주가 방어를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 인물 하나의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리가 그런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 확인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시레이트는 이 비트코인의 채굴 네트워크 컴퓨팅 능력을 나타내는데요. 해시레이트와 가격의 바닥이 역사적으로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에서 이 부분 저희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 창업자인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후계 구도를 완료하고 경영에서 은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트코인을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 소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다음 마지막 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미국과 통화 스와프에 대해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상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 통화 스와프란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 재교환을 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코인 소식 모두 살펴봤고요.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 단기 급등, 이대로 상승으로 가는가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 단기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3만 선 회복했고요. S&P 500은 이틀 새 5%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장이 조금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가드님,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상승일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쭉 이어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좀 요 근래 이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며칠간 이제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던 적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던 모습에서 사람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마저 나가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나왔었는데,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그냥 비웃다시피 그냥 갑자기 이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본다면 여러분들 긴 장기 하락 추세선을 좀 뚫고 올라왔다는 걸 좀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기 하락 추세선을 올라왔다 한데, 저는 비트코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듯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지지선을 이제 W자 패턴을 딱 보여주면서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가에 대한 그 움직임을 먼저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매매를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저점 이탈이나 이런 게 없으면 뭐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저점 이탈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상승 포지션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오늘 좀 떨어지고 있죠. 네, 오늘 좀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막 계속 이제
연속으로 두 번의 이제 큰 이제 양봉이 나왔지만 그리고 이 지지선의 이제 저항선 부분에서 걸렸으면 살짝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완벽하게 아직 이제 진짜 상승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올라줬던 게 다시 한번 내려갈 준비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 가지 방향을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상승장으로 돌리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뭐 최근에 뭐 실적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뭐 이런 기대감 또 뭐 최근에 뭐 연준의 이제 의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반발적인 의견들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줄이자라는 좀 이런 의견들 때문에 이런 기대 심리로 지금 시장이 좀 올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 심리로 오른 시장은 항상 어떻게 보면 쉽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뭐 확실한 펀더멘탈이 있거나 확실한 뭐 호재거리가 있어서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체가 이 시장 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는 너무나도 쉬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악재들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시장이 흘러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좀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도 기대 심리로 좀 들어왔지만 그래도 조만간 조금은 그래도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막 억눌려 왔던 이런 투자 심리들이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어요. 아주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1분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얘기를 한 겁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계속적인 이 기록적인 이 하락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작은 호재나 이런 연준 의원들이 뭐 FOMC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사화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좀 숨어 있는 이런 호재들을 억지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시장을 좀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일 중요시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금리입니다. 금리. 이 금리가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금리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 금리 자체가 이 비트코인 시장에 주는 그 큰 영향력이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란다.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드님께서는 우리 시장이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어제 오늘 시원하게 상승 나와주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는요. 바로 장기 하락 추세선을 뚫는지입니다. 그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승이 지속될지는 계속해서 같이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초아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비트코인 방향성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좀 같이 보시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이제 차트를 보시면 우리 작년 11월부터예요. 이때부터 시작된 하락입니다. 사실 이때 11월 달부터 우리 중국이 후오비 글로벌의 이제 중국 본토인들의 이런 투자를 막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장기 하락 추세가 결국에 만나는 지점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하락 추세를 닿기도 전에도 계속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여기 닿았으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원래 이렇게 추세가 더 길어지게 된다면 이 선에 닿기도 전에 이 추세를 조금 예측을 하고 움직이는 모습들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급락들이 대부분 이 추세선에 닿기 전 아니면 닿은 후에 이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 위치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 이 11월부터 이루어진 이런 장기 추세 라인이 어쨌든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지금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20.4K 위에서 과연 몸통 마감을 해주느냐입니다. 자, 캔들 아실 거예요. 캔들은 꼬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중간에 몸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몸통이 이 파란색 선을 삐져나가게 된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그게 나중에 전환이 됐을 때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자체가 어쨌든 굉장히 변동성이 보일 그런 직전 구간까지 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또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몸통이 20.4K를 잘 마감해 주느냐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맞고 떨어져서 또 급락이 나온다면
또 같이 체크해 보셔야 할 건요. 18.9K를 과연 잘 지지를 해주느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전에 떨어졌던 급락 구간의 이 라인인데요.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잘 알고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 18.9K를 또 아래로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또 단기적인 장대 음봉이 좀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위치는 이제 위아래 변동성의 그 문 앞에 다다랐다라고 표현이 되고 지금 위치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아래든 위로든 이제 이 답답했던 장에서 벗어나는 장을 좀 보여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위치 자체가 이제 우리가 슬슬 이제 분할적인 매수를 좀 진입해도 될 시점이었고요. 그 전에 제가 지금 우리 코코아 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여기서 올라갈 때쯤에 제가 매수를 몇 개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수익을 좀 얻고 계십니다. 이 자체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호재로 작용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라인 자체가 어쨌든 이렇게 긴 저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지속된 굉장히 긴 횡보를 이제 뚫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또 있고 또 나스닥도 올라주고 여러 가지로 시장이 조금 뒷받침이 조금씩 되어주면서 이제 한파 조금 올라주고 보여주지 않을지 싶어요.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이제 전 저점 부근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강하게 말아 올리는 힘 이제 보여줄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번 달 내로 혹은 이번 주 내로 이제 좀 좋은 모습이 보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아님께서는 이제 1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여왔지만 그래도 답답한 시장 이제 거의 끝이 보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20K 부근에서 또 몸통 마감이 되는지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차트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슈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 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에서 감세 정책을 철회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로 인해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조금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런 이슈가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가드님. 뭐 영국에 대한 얘기가 많죠. 우리가 이제 유럽의 어떻게 보면 좀 강대국 중에 이제 하나인 나라인데 영국 자체에서 이런 좀 감세 정책을 펼친다는 그 사실로 여러분들 시장에 한번 떨어졌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 분위기나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를 한다. 시장이 개선되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뭐 전쟁 이슈도 해결되지 않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지금 신임 총리가 이제 새로 이제 부임하고 이제 뭐 경제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좀 경제 성장률을 올린다 이런 이제 뭐 목적 하에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했다는 얘기는 잘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지금 영국 자체가 뭐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잘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파운드나 이제 영국 국채가 가격이 잡혔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비트코인이 좀 올라왔긴 하지만 이런 것들 봐도 여러분들 펀더멘탈 자체를 봐도 이 자체의 상승력이 이제 충분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이런 좀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길 좀 바라겠고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뭐 없던 호재를 그냥 잡아서 끄집어내서 비트코인 시장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가 볼만한 게 이제 봐야 될 게 지정학적 리스크죠. 우리 지금 아직도 이제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 중이고 러시아가 지금 뭐 푸틴이 핵 단추를 만지고 있다. 또 뭐 동원령을 내린다. 이 순간부터 러시아는 이미 패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핵을 뭐 진짜 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뭐 굳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쏜다 해도 뭐 미국이나 뭐 서방 국가들 뭐 인도나 중국 모든 나라의 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인간 이제 사람들의 이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시키는 거는 그들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뭐 국익에 이득이 있다 해도 핵을 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뭐 전쟁이 지금 클라이막스를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다 도망가고 있죠. 러시아 청년들이 뭐 국경을 넘어서 막 도망가고 있고 동원령에 뭐 잡혀가기 싫어서 이런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이 푸틴의 독단적인 결정에 이제 걸림돌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좀 엮어봐야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계속 이렇게 매크로적으로 증시와 뭐 현재적 이 거시적 상황에 같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뭐 고래, 뭐 채굴, 뭐 온체인, 뭐 거래소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분석을 해서 뭐 투자하는 것도 참 맞고 그런 것들이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우리 금리입니다. 금리. 우리가 2009년 초저금리 시대에 이제 양적 완화와 함께 탄생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흥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렇게 올라오곤 있지만 미래는 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실현되지 않은 이 가치가 인정받은 날이 오면서 그 가격 상승은 온다고 저는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뭐 금리의 이런 피봇들 갑자기 정책을 변환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안 좋게 이제 뭐 금리를 막 올린다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연준에서 슬슬 이제 목소리를 바꿔갈 상황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너무나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야,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찝어라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나도 애매한 상황에 그 누구도 확신을 갖고 찍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암호화폐는 참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건이 있죠. 뭐 인터넷 기반 거래 수단으로 뭐 금융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탈중앙화, 우리가 중앙화된 시스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이 성장률, 성장성은 아주 그냥 무궁무진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뭐 스위스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맥도날드에서도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뭐 루가노라는 도시라고 하네요. 인구가 한 6만 3천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인 스위스 뭐 맥도날드에서 비트코인을 뭐 결제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씩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진짜 사기다 이렇게 부정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부를 쌓으려고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이제 미래를 봤을 때 미래 혁신적인 기술력이 뭔가를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들 인생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좀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든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계속 증시와 함께 가면서 숏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금리인데요. 11월에 다가오는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까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가 집중되는 가운데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멈춰! 그만해! 라고 주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 유엔인데요. 이 유엔은 금리 인상 대신 횡재세 등으로 물가를 잡으라면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초아님, 이 부분 덧붙여 주시죠. 네, 근데 유엔이 원래 뭐 하는 기관일까요? 유엔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관이 아니죠, 원래는. 네. 원래는 국제 평화를 위한 그쵸. 이제 그런 국제 기관인데. 연합 기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제 연합 네, 평화를 위해 만든 건데 근데 왜 유엔에서 금리 인상을 그만하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엔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를 좀 비롯을 해서 각종 중앙은행에 이제 금리 인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지금의 문제,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사실 공급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의 이제 모습 자체, 우리의 이런 이제 이상기후 그리고 전쟁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공급에 이상이 생겼는데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이제 우리 이제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사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는 사람을 줄이는 것은 이제 오히려 이런 원인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더 야기를 시키고 오히려 경기 침체를 또 야기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이제 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것이죠. 사실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이 개발도상국 같은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유엔 사무총장의 이야기 역시도 제가 좀 많이 동감을 하는 바인데
있는데 근데 조금 다른 것은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바는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사실 경제는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좀 모습들이 항상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때 항상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개발도상국들은 항상 어려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이죠. 지금 물론 더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물건 아니면 돈을 많이 풀었을 때 역시도 우리는 이제 리셀도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여러 명품 소비가 많이 늘면서 이제 많은 좀 허황된 그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다라는 이야기 비판도 많이 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2018년, 뭐 2020년 뭐 이 사이 그 트럼프가 있었던 그 시절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개발도상국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전에 지금 계속 상승을 보여줬던 브릭스, 특히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런 모습들이 과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로 유럽의 모습이 또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힘들었던 국가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좀 계속 성장을 하다가 지금 달러로 인해서 아니면 이제 미국의 모습에 의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국가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 쪽에 또 돈이 모일 것인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좀 미리 거기 가 있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하는 이런 암호화폐 자체는 태생적으로도 이제 원래 탈중앙화죠. 중앙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에 이제 의의를 둡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스닥이 떨어졌을 때 사실 같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의 이제 암호화폐가 생긴 그 태생의 의미에 좀 반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자체가 사실은 좀 이런 시장이면 오히려 반대로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지 수단으로서 역할을 왜 못 해주나요? 라고 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좀 오히려 촉구화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이기 원하고 이제 오히려 대체제로서 떠오르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좀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많은 국가들이 또 CBDC를 발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면서 이런 모습 자체에서 눌러주기를 좀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또 보여주게 된다면 러시아는 또 보여준 행동, 뭐 중국이 앞으로 보여준 행동은 앞으로는 이제 중앙화로서는 이제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아래로 지하 자금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코인이고 CBDC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사실 미국은 한 번도 이게 사실 여러 차례 이런 모습 좀 보여줬어요. 사실 달러가 이렇게 기축통화가 된 것 역시도 금을 달러로 바꿔준다는 이야기를 했으면서 나중에 또 금지를 하면서 지금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또 보여줬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차례 무수히 이제 많이 말전 했지만 무수히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코인이 이제서야 좀 뭐 보여지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이제 독재를 하고 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이제 눌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눌러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 코인에 대한 제재가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러시아가 CBDC를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건 역시도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이거든요. 이제 스위프트의 제재 즉 이제 국가 간의 송금에서 이제 러시아를 제외를 시키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들어간 것인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건 사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이제 모습이죠. 이제 어쨌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중앙화가 된 것으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코인 쪽으로 몰려질 것이고 또 이제 유엔의 이런 이야기들도 통해서 어쨌든 한 곳에 모여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분산되고 이제 서로 이제 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자주 보여지는 이런 입장에서는 어쨌든 코인 쪽에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기대하시는 이제 대체제로서 해지 수단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초아님께서는 이제 유엔이 금리 인상을 멈추라는 그런 언급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현재 달러 강세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세계 증시가 떨어질 때 이 비트코인 잘 버텨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양적 완화를 계속하는 건지 지속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지 가드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자, 우리 연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금리 인상과 이 긴축의 사이클을 막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게 어디 나라인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과 일본이 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0년 전에는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올리겠다, 우리 사이클대로 맞춰서 따라와라, 달러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나라가 따라왔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들 하나둘씩 이 반기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막 달러 패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뭐 달러가 막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좀 먼 훗날로 가서 좀 돌아봤을 때 이 달러의 가치는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 이걸 대처하게 될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자산들은 다 긴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단 하나의 자산,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자산이 뭘까라고 보면 그거는 비트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뭐 양적 완화라는 건 시장에 돈을 풀어서 뭐 자산의 가치를 올린다 이렇게 좀 뭐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반감기 사이클이 있고 이제 곧 있을 이제 반감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이 이제 숨겨져 있던 이 물량이 또 풀리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그런 좀 반을 쪼개기 위한 양적 완화 사이클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거는 우리 죽지 않는 한 이제 우리가 이제 2100년까지인가 하여튼 이렇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양적 완화를 해 나갈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 이런 뭐 가치 이런 상승 이런 것들 뭐 포커스를 두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성장성이 있는 게 뭐냐 이걸 좀 보자는 거죠. 성장성이 뭐냐, 성장성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게 뭐냐, 주식일까요? 뭐 부동산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무조건 비트코인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당국의 이런 규제들이 좀 많죠. 뭐 규제를 해갖고 막 비트코인을 막 주기했다 하는 규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 솔직히 뭐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준의 이제 뭐 행보는 현재 뭐 투자자들을 막 뭐 힘들게 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규제들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시장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가진 이 탐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올라갈 자산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앞으로 이제 이 유동성들은 점차 이 반감기에 오면서 늘어나면서 우리들의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이 더 강한 긴축을 하든 양적 완화를 하든 그것과 무관하게 이 비트코인은 독립국처럼 양적 완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단기 급등 이대로 상승으로 가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초아 전문가님께서 볼린저 밴드에 대해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아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자, 이렇게 또 2부 강의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보통 이제 2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하나씩 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지금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기술적 분석 지표의 유형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 거기 플러스로 일목균형표, 이것은 여기서 제외가 되는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4가지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추세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횡보, 상승, 하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추세선과 이평선 그리고 MACD를 토대로 해서 지금이 무슨 장인지를 판단을 하는 그런 매매법의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 지표죠. 스토캐스틱, CCI 이격도
이제 오실레이터, 윌리엄스 지표 등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이 어떤 장이고 또 어떤 사람들의 변동성 그리고 지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모습들을 나누어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동성 지표인데 단기적인 매매, 단기 매매에 강하게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시장 강도 지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과 RSI는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로 이제 결제가 체결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어주는 결국에는 이제 강도가 얼마나 센지만 나누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횡보를 하는지 등의 모습들은 사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착하기 위해선 이제 볼린저 밴드나 파라볼릭 SAR 같은 변동성을 나눠주는 그런 지표, 추세 변환의 지표를 좀 참고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볼린저 밴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강의를 드리면 이제 그 전에 했던 강의를 잠깐 5분 정도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주는 MACD를 좀 했습니다. MACD는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발산을 뜻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 수렴과 발산이 뭔가요? 라고 말씀하시면 이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 우리가 배웠죠. 이 이평선이 서로 멀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어느 선에서 매수를 해야 하고 어느 선에서 또 매도를 해야 하는지를 같이 찾아보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SI랑 같이 보통 저는 보는데 이 MACD가 보통 이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선은 우리는 파란색 선은 MACD 선이라고 하며 그리고 주황색 선은 시그널 선이라고 합니다. MACD 선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의 차이를 보여주고 이제 주황색 선, 시그널 선은 그것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MACD 선이 원래 위치로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시그널 선이 기준이 되는 거고 이 MACD 선은 이제 우리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매수 매도를 하실 때는 이 파란색 선, 이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위로 가는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땐 상승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이제 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하락의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횡보하는 장에서는 사실 거짓 신호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영선이라는 거죠. 영선이라는 건 옆에 보시면 MACD 선에 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0 아래에서는 사실 이 신호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골든이랑 데드 크로스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 것들은 사실 버리고 그 영선 위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찐 하락이나 찐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강한 하락 추세가 나왔는데 이때 역시도 이제 영선 위에서의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또 상승을 보일 때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영선 위에서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여기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선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가 나도 아주 살짝의 상승과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결국에는 이 추세와 이제 강도는 결국에 영선 위에서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해볼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 가운데 있는 이동평균선, 그리고 위에 있는 상한선,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하한선으로 구성이 됩니다. 좀 발음이 어렵죠? 상단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바닥에 있는 건 하단선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우선은 지표를 어떻게 추가하는지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지표를 검색을 하시는 칸이 있어요. 이건 업비트 창이죠. 여기 지표를 클릭을 하셔서 보통은 전 BB라고 쳐요. BB 아니면 볼린저 밴드라고 치시면 이제 나옵니다. 그런 화면에서는 이제 우리 이렇게
모습이 보여요. 이제 파란색 선 2개와 가운데 주황색 선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 중앙값을 저는 보통 까만 화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값을 빨간색 선으로 하고 어퍼를 하얀색 선으로 하고 어퍼를 빨간색 선으로 하고 로어를 파란색 선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 중간선이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중간 지지와 저항 라인이고 이 상단부를 뚫으면 빨간색이죠. 이 뜻하는 것은 여기를 뚫으면 빨간색, 즉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것을 뜻하고 여기 아래로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으로 저는 구성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라는 재무 분석가가 개발을 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좀 따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자체는 이제 저 재무 분석가가 개발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느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정도는 과매도다, 이 정도는 과매수다 이런 것들을 좀 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지 저항선은 중간에 있는 방금 전에 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중단은 지지와 저항을 뜻하고 상단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과매도, 즉 저항선을 뜻하고요. 하단은 지지선,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과매도를 했다, 매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지지를 좀 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통은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조금 이따 또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수렴과 발사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볼린저 밴드 자체가 보시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넓어졌다가 이제 안으로 좁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좁아졌다가 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수렴과 발산이라고 해요. 발산은 넓어지는 거고 수렴은 한 곳에 모이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자체가 그 수렴과 발산을 이용을 하면 좋은 매매 방법에도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게 95.44%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죠. 이런 숫자가 95.44%가 밴드 내에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럼 볼린저 밴드는 어느 때 많이 사용을 하냐면 보통은 횡보장에서 사용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이쪽만 보시면 횡보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여기서 하락을 한 다음부터 여기부터의 횡보가 지금 여기까지 지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사용을 해서 매수 매도를 했다고 치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부에서 매도를 하고 하단부에서 매수를 하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줬겠죠. 결국엔 즉 박스권 매매에 사용하기에 매우 편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겨진 이유에 따라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에는 이제 95.44%가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표준 편차 뭐 2 곱하기 2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성적 같은 것도 중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고 이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중간 표준 편차가 이만큼이나 되고 이제 좀 그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가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표준 편차 곱하기 2a를 해서 이런 95.44%가 그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기점으로 삼아서 박스권 매매에 사용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횡보 구간이랑 추세 형성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횡보 구간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렇게 움직임 폭이 거의 없는 이런 모습인 거죠. 이것이 수렴 구간이고 발산하는 구간 이렇게 갑자기 추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상방으로 가든지 하방으로 가든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두 가지가 대처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횡보할 때는
방금 전처럼 하단선에서 매수하고 상단선에서 매도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추세가 갑자기 형성이 돼요. 보통은 우리가 코인이 차트가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 폭이 줄어들죠.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이런 매매를 하셨다면 여기서 땄던 것들을 추세 변환이 되면 강하게 좀 오르거나 내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도로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를 오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처럼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길게 추세 형성 구간이 지난 뒤에 강한 상승이 나왔죠. 이것은 리플의 차트예요. 지금 모습 보시면 이 중간에 하얀색이 중단선이에요. 이 중단선을 넘어가는 캔들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중간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차트 자체가 캔들 자체가 여기에서 맞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지지와 저항 여기선 저항 역할을 했겠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로는 어떨까요? 그 아래로도 똑같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또 수렴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수렴 구간에서도 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했죠. 그래서 이 하락이 한번 약간 더 적게나마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또 횡보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그래서 결국엔 총정리를 좀 해본다면 횡보 구간에서는 상한선과 하한선, 그 풍선의 상단과 하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매도를 하면 되고 밴드가 수렴한 구간에서는 결국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구간에서는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든지 그 추세의 변동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추세 구간에서는 중간 지지선이 결국에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거나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매도를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매도나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급락이나 급등을 좀 잘 피하고 잘 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는 이제 수렴과 발산, 지지와 저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 기법인 거죠. 그래서 95.44% 투자 기법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밴드 자체의 우리가 신뢰성이죠. 신뢰성이 믿을 수 있는 정도가 95%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95% 정도는 그냥 이 볼린저 밴드를 믿고 여기서 이제 하락 구간에서는 또 사고 여기서 매도하고 계속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번 이제 강하게 볼린저 밴드가 좁아진 뒤에 여기에서 모습이 바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가운데 있었던 중단선을 뚫고 가는 우리 상단부를 뚫고 가는 그런 모습의 장대 양봉이 보여진다면 앞으로 추세가 넓게 퍼지는 즉 강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4.56% 투자 기법 그와 반대되는 모습도 있을겠죠. 95%만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이탈을 하게 된다 하면은 여기 위에 파란색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의 그런 모습을 하는데 이것을 또 뚫고 올라갔다는 것은 한 차례 더 올라가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럼 매도를 언제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뭐 분할로 매도를 하겠지만 여기 파란색 선이 닿는 부분에서 매도를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역시도 이제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아래 하단부를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기서는 이제 손절 구간이나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우리 여기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 역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심선을 돌파하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제가 다 정리를 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내려가고 똑같이 풍선 라인을 따라가다가 중심선에서 넘어가는지 떨어지는지를 보고 매도하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볼린저 밴드에 따라 배워보셨는데 이제 1시 반에 시작되는 방송 오시면 더 다양한 기법들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모습 보일지 이제 같이 보실 수 있으니 1시 반에 오셔서 더 자세한 것들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매일 쓰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